일단은 나 자신을 이제 사랑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데 사실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비싼 가방을 나를 위해서 선물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걸까 오해할 수도 있겠고 나와의 관계를 잘 맺는 방법 어떻게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는 저는 자기 몸뚱이부터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산 분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어렸을 때 태어나서 나는 효자 효녀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는 친구들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직장 다니면서도 되게 헌신적이고 열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파트너랑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나의 삶보다도 그 사람의 삶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생겨나면 우리가 팔다리 다 떼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생각해 보면 나는 나를 위해서 평생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그냥 시원찮은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실제 내 건강조차도 챙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많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좋은 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 몸뚱이부터 챙겨야 돼요. 사람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선이 삐뚤어져요.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럼요. 아파 보셨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도 좀 아파 보이긴 해요. 예. 근데 우리가 뭐 다들 뭐 40 넘고 50 넘으면 만성질환을 한두 가지씩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약간 조금 더 심화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일단 자기 몸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영양제도 먹고요. 운동도 좀 하고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나를 위한 사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누군가는 잉여라고 부를지 모르겠고 낭비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원래 사치고 사랑은 원래 낭비입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 혹은 내 연인,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또 내 부모를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랑을 내 삶의 조각을 나누어서 나눌 수 있죠. 근데 왜 나는 나에 대해서 그 조각을 나누지 않는가? 그걸 나누는 건 이기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버는 것의 1에서 2%는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써라. 그런데 그럼 직장 안 다니는 우리가 전업주부나 전업 남편의 경우 이런 경우는 내 월급은 없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아니죠. 예. 그리고 또 법이 인정해주고 또 법이 알게 해주는 우리들만의 삶의 몫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뭐 전업주부다 아니면 전업 남편이다 당연히 나를 위해서도 전체 생활비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할애해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은 굉장히 위해서.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발레를 시작했잖아요. 발레요? 네, 발레요. 오. 눈빛이 웃지 저는 않으려고. 아무 코멘트 안 했습니다. 네. 예, 근데 눈빛으로 뭐 말했나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무슨 발레야 싶었는데 네. 제가 발레를 이제 용기를 내서 딱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든지 장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레, 토슈즈 같은 거. 토슈즈, 발레복 이런 거 있어야 예, 되잖아요. 예. 제가 이제 핑크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발레복을 집에서 입어봐야 되니까 딱 입었더니 저희 남편이 막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네네네. 슬플 때마다 보겠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일종의 웃지 못할 수모랄까 하여튼 근데 전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제가 발레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예. 또 음악이 나오고 또 이제 같이 저랑 같이 움직이는 또 같은 팀이 있는데 예. 진짜 웃긴 사람들만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팀이에요. 근데 다 인생이 요렇게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고요. 저처럼 하루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황소같이 일하는 사람은 나는 황소인가? 그렇게 그냥 나의 껍질 나중에 죽으면 껍질 벗겨가지고 북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활력이 되는구나. 나만을 위한 시간이고 나만을 위한 공간이니까 이게 어쩌면 인생의 쉼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내 몸도 있지만 나를 위한 일련의 뭐 선물 같은 나의 삶을 위한 투자도 내 사랑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온 가족 다 비켜 나가 이 돈은 지금부터 내가 쓸 거야 이게 아니라 일부를 내어서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 이제 나에게도 시공간과 그런 사랑에 대한 기회를 주는 거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떠올랐는데 벌써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그 쉐리 댄스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사회적으로 엄청난 울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그쵸. 우리 삶에도. 뭐 쉘비 댄스 하셔서 말씀하셔서 말입니다만 그때 우리나라에도 막 춤 열풍이 일었었어요. 예, 예. 불륜이 그렇게 튀나요? 그렇게 새나요? 많이 근데 건강한 동호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나가면 다 약간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 계신데 부부가 함께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고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부터 또 이렇게 배워봤고요. 근데 약간 앞에서도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내 몸부터 건강해야 세상을 이제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일이 잘 안 돼. 경제적으로 쪼들려. 어디서 자꾸 막 수모를 겪고 좌절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과연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까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만 쫄리지 않아요. 전신이 쫄리고 온 마음이 쫄리고 전 인생이 마치 하나의 족쇄가 걸리는 것 같고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이제 이럴 때 드는 감정,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또 다음번에 난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또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분노처럼 느껴지고 이런 그 열등감까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네. 이런 마음을 모아서 제가 등신감이라고 불러요. 내가 등신이 된 것 같잖아요. 아, 좋은 용어가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을 등자에다 신신자를 쓰면 팔등신처럼. 신의 의미의 그 신자를 쓰면 상황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신의 의미, 예, 갓. 갓, 스몰 갓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건 결국은 나밖에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한 번쯤 나에게 손을 건네서 그 손을 잡아준다면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행운일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는 또 많지 않아요. 기쁨의 순간에는 모두가 나를 바라보지만 고통과 슬픔의 순간에는 다 등 돌아서 있는 것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네, 그런 시점에 내가 가진 거 별로 없고 지금 현재 난 녹록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난 돈도 없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뭐 잘한 것도 없고 잘해줄 것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선물을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네. 선물은 하고 나서도 후회해요. 왜냐하면 대출 또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거칠 때에는 나를 위해서는 시간 선물을 좀 하시면 좋아요. 시간 선물은 뭐냐면 서점이나 도서관에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성공예감에서도 오늘 뭐 제 책 이호선의 나이 들수록 관계편도 소개를 해주시지만 네. 이렇게 정말 책을 계속 소개해 주시는데 저도 정말 귀 기울여 청취하면서 이 책 괜찮은데 그럼 적어놨다가 제가 서점으로 가거든요. 가서 저는 책을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항상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정보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 내 안쪽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허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휑해지는 느낌이 있고 시대는 빠르게 지나가는데 나는 약간 빈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무슨 뭐 코딩을 하겠습니까? 챗GPT나 제미나이 뭐 펄플렉스 이런 걸 제대로 다루겠어요? 아시는데요? 쓰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열심히 그 서점이나 도서관 가가지고 책 보고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뭘 잘 제대로 적응하고 제대로 이 자리에 서서 내 자신을 뭐 만끽하고 이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은 일단 잠깐 멈춰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딱 홀드하고. 근데 우리가 잠깐만 멈출 수 있을 뿐이지 어차피 우린 걸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누가 밀지 않아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면 이럴 때 잠시 돌아간다 생각하시고 서점에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나를 일으켜주는 책도 있고요. 세상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책도 있고요. 무엇보다 왠지 모르게 내가 약간 교양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때로는 어떤 단어, 어떤 문장 하나가 나의 눈을 완전히 번떡 뜨이게 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좀 끌어올리고 나라는 사람이 내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갈 때도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한심하고 때로는 멍청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는 혼자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는 지혜보고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뒤처지고 바보 같아질 겁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소모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소모품은 계속 새로운 것들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엔진 오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부족해지더구만요. 조금 줍니다. 줄고 조금 주는군요. 예. 많이 주면 그건 차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구멍 난 거죠. 그럼 때로는 이제 구멍도 메워야 되고 그것도 이렇게 기름도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이게 좀 낡고 하면서 이렇게 원샷해서 넣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만요. 그런 과정들이 다 뭐냐면 추가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일종의 보완제들이에요. 예. 인생의 보완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저거 고쳐가면서 지금 무병장수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내 속에 부족하고 모자라가지고 멈춰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채워 넣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산에 가는 것도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저는 이런 심리적 포만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쪽을 꽉 채워놓고 다른 사람보다 못났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보니까 내 한 부분은 좀 채워진 것 같아. 마음도 다 모자이크잖아요. 그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새롭게 바꾸거나 혹은 비어있는 조각을 채워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내 스스로를 환대할 수 있는 방법, 나 스스로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안쪽이 단단해지면서도 내 스스로에게 기쁨의 눈망울을 내 거울 속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소모품만 생각해 왔지 또 그걸
채울 생각만 했지 마음의 소모품을 채울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았었네요. 근데 그게 꼭 돈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외로움하고 고독도 구분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외로움하고 고독하고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겠죠. 네. 근데 저는 이걸 달리 좀 나누는데요. 이제 영어를 굳이 쓰자면 외로움은 loneliness예요. 오롯이 나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닌 거죠. 모두가 떠난 자리에 혼자 남겨진 나, 이게 바로 이제 loneliness, 외로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반면에 고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 하자면 solitude라고 하는데 긴 영어는 쓰지 않습니다. 네. 어려운 영어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한 자발적이고 선택적 고독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있다가 너무 산만한 것 같아. 잠시 조용한 공간에 가서 이 산만한 정신을 가라앉히는 순간이 있죠. 요거 내가 선택한 정해진 시간 내에 혼자 머무르는 이 시간, 이건 저는 고독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반면에 내가 같이 있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가 수월치 않거나 혹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난, 이럴 때 혼자 집을 걸어갈 때 왠지 허해진 느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뭔가 뺏기기만 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건 저는 외로움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자 걸어가는 길이 외로울 때와 아니면 혼자 이제 트렌치코트 챙겨 입고 나가서 낙엽 밟는 소리가 좋아서 혼자 이렇게 고독을 즐기러 나가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더 위험한 건 당연히 이제 외로움인데. 네. 외로움에서도 더 위험한 유형이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 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환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중에서도 외로움을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혼자 남으면 안 될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이거는 관계 중독이에요. 관계 중독.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다 이렇게 좀 겁쟁이에요. 저는 겁쟁이 중에서도 왕겁쟁이고요. 저는 진짜 겁순입니다. 인간의 겁의 수치가 있다면 저는 꽤 겁이 많은 편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거 아니면 관계에서? 실제 모든 면에서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관상이 과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때로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역치가 다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래서 혼자 남아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데 어떤 분들은 혼자 있으면 나는 유기됐다고 생각하고 곧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땐 쩔쩔매는 분들이 계시고 혼자 있을 때 심지어 공허한 경험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옆에 사람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옆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단순히 옆에 누가 없어가 아니에요. 극한의 공포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질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고 예. 사회적인 하나의 질환으로 보는 건데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외로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 외로움이 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외로움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 정도 피는 정도로 사람에게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타격감을 입는 분들은 뇌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네. 어디 그뿐인가요? 심장질환, 당뇨, 뇌질환 할 거 없은 각종 성인질환이 대부분 평균치보다 2~3배 이상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일종의 부작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외로움 자체가 공포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외로움 자체가 하나의 여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뭐 아니면 도라고만 살아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외로운 것보다는 맞는 게 나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인생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여인은 참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자기 제자, 조폭인 자기 제자하고도 이렇게 함께 잠깐 살게 되는데 그 제자이자 조폭인 사람이 자꾸 사람을 때려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대사를 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더라도 외로운 것보다는 나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병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포에 가까운 외로움을 내가 처치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더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남은 생에 다른 사람에게 호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런 거친 폭력적인 상황에 그냥 자기를 노출시키면서도 난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영화 제목처럼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보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너는 그래도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사니?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꼭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요. 이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객관하기가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함께 그 길을 향해 또 문제를 향해 걸어가는 모든 과정이라면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을 이렇게 조망해 보면서 나라는 지점이 이럴 땐 이랬구나 저렇게 저랬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지점에서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하는 이 방식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나 혹은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있었구나라고 자기를 이렇게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이걸 이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혼주 박사님 여기 우리 그 고정 패널 나오시잖아요. 그쵸. 이혼주 박사님도 아마 동일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혹시 다른 얘기를 하시면 그분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담이고요. 정말 그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다만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에게 처한 이 외로움의 상황이 때로는 내가 선택한 상황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선택한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전혀 모른 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공포를 마감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건 그냥 견디는 삶이거든요. 견디는 삶은 전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아가는 삶에서 이제 만끽하는 삶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 과정에 외로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스스로를 한 번쯤 이렇게 분석해보는 과정을 갖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